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떤 아주 오래된 영적 문헌을 하나 딱 발굴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네요. 그거를 처음 딱 펼쳤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내용을 기대하실 것 같나요? 아마 막 눈을 감고 우주의 기운을 느껴라, 아니면 뭐 내면의 신비로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약간 이런 은유적이고 몽환적인 시가 적혀 있을 거라 짐작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고대 철학이나 종교 텍스트들이라고 하면 뭔가 물리적인 현실이랑은 완전히 거리가 먼 형이상학적인 안개 속을 막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거라고 기대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막상 딱 펼쳐본 텍스트가 마치 현대 부검소견서나 범죄 현장 조사 기록처럼 엄청 철저하고 막 건조하게 쓰여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 두 눈으로 확인했다, 심지어 우리 손으로 직접 샅샅이 만져봤다, 이렇게요. 와, 텍스트가 시작부터 독자의 그 뻔한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네, 진짜 당황스럽죠. 그 철학적인 기록에서 흔히 예상하는 막 추상적인 안개를 단번에 확 걷어내버리고요. 가장 원초적이고 물리적인 감각의 증거물들을 책상 위에 쾅 하고 내려놓으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부해볼 자료가 바로 이런 텍스트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진짜 만만치 않으면서도 엄청 흥미롭거든요. 그러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의 목표를 아주 분명히 해두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한테 어떤 특정 종교 교리를 강요하거나 막 설교하려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네, 철저히 객관적인 분석의 시간이죠. 맞습니다. 대신에 이 2000년 전의 치밀한 철학적 기록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지독한 고립감, 또 진짜 진리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과연 어떤 충격적인 해답을 제시하는지 파헤쳐보려는 겁니다. 진짜 기대가 되네요. 자, 전문가님, 저는 이 첫 구절부터 텍스트가 되게 도발적이라는 점에 100% 공감하거든요. 네, 완전히 상식을 깨는 도입부죠. 앞서 제가 막 부검소견서나 탐사보도 같다고 표현을 했는데 대체 왜 이런 영적인 텍스트가 시각, 청각, 심지어 촉각 같은 이런 1차원적인 물리적 감각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면서 시작을 하는 걸까요? 그 집착의 진짜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요. 텍스트가 말하는 대상, 그러니까 원어로 로고스라는 개념이 그 당시 1세기 지식인들한테 어떤 의미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해요. 아, 로고스요. 그거 뭔가 고대 철학사 같은 데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당대 철학에서 이 로고스라는 건 우주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궁극의 이치 같은 거였거든요. 궁극의 이치요? 네, 아니면 인간의 육신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이데아, 약간 이런 거였죠. 철저히 관념적이고 논리적인 영역의 단어였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막 완벽한 수학 공식 같은 거였군요. 네, 정확합니다. 굉장히 고상하고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이 텍스트의 저자들은 지금 그 완벽하고 추상적인 로고스가 실제로 이 역사라는 시공간을 확 뚫고 들어와서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그 완벽한 철학 공식이 어느 날 갑자기 동네 길거리를 막 걸어다니고 밥을 먹고 숨을 쉬는 어떤 실체가 되었다는 뜻인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와, 영혼은 엄청 순결하고 육체는 저급하다, 약간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하던 당시 철학자들한테는 거의 인지 부조화를 일으킬 만한 주장이었겠는데요? 완전 일종의 지적 스캔들이었죠. 그 절대적 진리가 땀을 막 흘리고 피를 흘리는 물리적인 육신을 가졌다? 이거는 당시 지식인들한테는 거의 불쾌할 정도로 파격적인 주장이었거든요. 아, 불쾌할 정도로요? 네. 그래서 저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이렇게 강력하고 집요하게 변호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어낸 무슨 신화나 환상이 절대 아니다. 신기루가 아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직접 그 진리의 체온을 느꼈고 그 목소리를 고막의 진동으로 직접 들었다. 뭐 이렇게 항변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다는 걸 들이미는 거죠. 엄청 흥미롭네요. 우리가 보통 신앙이나 믿음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의심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 맹신 같은 걸 일종의 미덕처럼 여기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현대인들은 보통 종교하면 맹목적인 믿음을 떠올리죠. 네,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증거랑은 완전히 대척점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요. 그런데 이 고대 텍스트는 완전히 정반대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네요.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와서 직접 보라는 거잖아요. 텍스트가 요구하는 믿음의 성격을 아주 정확히 딱 짚어주셨어요. 이 자료에 교차 검증용으로 등장하는 되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거든요. 오, 어떤 일화인가요? 당시 회의적이었던 제자 중 한 명의 이야기인데요. 스승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동료들의 증언을 이 제자는 도저히 믿지를 못해요. 약간 현대 회의주의자들이랑 완전 똑같은 반응이네요. 증거 가져와 봐. 이런 거죠. 맞아요. 그때 스승은 그 제자를 막 꾸짖으면서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상처에 직접 넣어보고 확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군요. 네,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물리적인 팩트체크의 기회를 직접 제공해 준 겁니다. 의심해. 그럼 직접 만져보고 검증해라. 이거네요. 그 절대적인 진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스스로를 검증대 위에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자신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딱 생깁니다. 이 저자들은 이렇게 확실하고 막 압도적인 진리의 물리적 증거를 채집했어요. 만져보고 눈으로 직접 확인했죠? 네. 만약 저나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우주의 비밀이나 막 궁극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글쎄요, 보통 사람이라면 혼자만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보통 인간의 심리라면 소수의 특권층끼리만 그 지식을 딱 독점해서 권력을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최소한 나 혼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막 해탈의 경지를 즐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확률이 높죠. 대체 왜 이 저자들은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굳이 이 증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났던 걸까요? 단순히 논쟁에서 이겨서 거봐 내가 맞고 네가 틀리지 이걸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 그 질문이 바로 이 텍스트의 두 번째 핵심 톱니바퀴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안내해 주네요. 오, 두 번째 톱니바퀴요. 네, 만약에 그들의 목적이 단순한 지적 허용심을 채우거나 어떤 정보의 우위를 점하는 거였다면 이 기록은 결코 2000년이나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이 문헌의 중간 부분을 유심히 딱 보면요. 그들이 이 놀라운 팩트를 막 필사적으로 전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목적이 대체 뭔가요? 그것은 바로 사귐이었습니다. 사귐이요? 에이, 솔직히 요즘 시대의 언어로 사귐이나 교제라고 번역해버리면 그 느낌이 막 너무 가벼워지는데요? 어떻게 가볍게 느껴지시나요? 뭐랄까 주말에 지인들이랑 브런치 카페에서 막 근황 토크를 하거나 아니면 링크드인 같은 곳에서 비즈니스 인맥 넓히로 뭐 명함 주고받는 그런 네트워킹 정도가 떠오르거든요. 아, 그렇죠. 현대의 사귐은 약간 그런 뉘앙스죠. 네, 내가 그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를 두 손으로 직접 만졌는데 고작 그런 가벼운 친목 도모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보를 공유한다고요? 이거 스케일이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현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런 얄팍한 관계의 언어로는 사실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는 개념이긴 해요. 아, 원어의 뜻이 좀 다른가 보죠? 네, 원어인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그런 느슨한 친교를 완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이건 차라리 생명과 존재의 연합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거예요. 생명과 존재의 연합이요? 단어부터가 엄청 무겁네요. 같은 시기에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이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막 거대한 스케일인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창조주와 그 아들 사이에 존재하는 단 1%의 결핍이나 오해도 없는 가장 완벽하고 친밀한 하나됨의 관계가 있거든요. 아, 그 절대적인 신성 안에서의 완벽한 연합 말이군요. 네, 코이노니아는 바로 그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사랑의 서클 안으로 유한하고 막 깨어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강하게 끌어당겨서 융합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와, 잠깐만. 상상해보죠. 우주의 중심에 막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충만한 관계의 서클이 딱 있는데 티끌같이 유한한 인간을 그 서클의 정식 멤버로 편입시켜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특권이죠. 이건 그냥 단순한 파티 초대장 말송이 아니라 나의 신분과 존재 방식 자체를 통째로 막 확장시켜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네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요즘 그 소셜미디어에서 타인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죠. 아, 인스타그램 같은 거요? 네, 우리가 인스타에 막 멋진 휴양지 사진이나 비싼 맛집 사진 올릴 때 사실 남들하고 진짜로 막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싶어서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에이, 절대 아니죠. 은연중에 막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내 취향이 이만큼 세련됐다. 이런 걸 과시하려고 올리잖아요. 네, 아니면 타인의 그 좋아요를 수집하기 위해서 내 정보를 통제하고 막 예쁘게 가공하죠. 맞아요. 철저하게 자아중심적인 목적이죠. 타인은 그냥 내 과시의 수단일 뿐이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극심한 고립감의 근본 원인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기술적으로 촘촘하게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머니 속 스마트폰 하나면 수천 명의 팔로워를 가질 수 있는 시대니까요. 하드나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는 지금 가장 끔찍한 외로움의 전염병을 앓고 있어요. 아무리 SNS 친구가 많아도 내가 진짜 크게 실패했을 때나 나의 진짜 결핍, 두려움 같은 걸 아무런 포장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짜 코이노니아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거든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뼈를 때리는 분석이네요. 이 2000년 전의 텍스트는 현대인의 가장 깊은 구멍을 아주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얕고 표면적인 관계들 속에서 계속 에너지를 방전당하면서 말라 죽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거대한 생명의 수원지에 당신의 파이프를 직접 연결해주겠다. 이런 거대한 제안인 셈이죠. 단순한 정보를 주고받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과 기쁨을 막 주고받는 궁극의 관계망에 접속한다는 거군요. 정말 압도적이고 엄청나게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네, 거부하기 힘든 초대죠. 하지만 전문가님, 여기서 저는 또다시 현대인의 그 회의적인 시각이 막 발동을 하거든요. 오, 어떤 의문이 드시나요? 아무리 좋은 무슨 VVIP 최고급 사교 서클이라도 아무나 막 문을 팍 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 당연하죠. 심사가 깐깐하죠. 하물며 창조주랑 연합하는 이 완벽한 생명의 서클이라면 가입 조건이나 전제 조건이 어마어마하게 까다로울 것 같단 말이죠. 분명히 빡센 멤버십 심사가 있을 텐데요. 아주 예리하신 지문입니다. 당연히 그 서클에 들어가는 데는 타협할 수 없는 엄청 엄격한 전제 조건이 딱 따릅니다. 이 텍스트의 후반부는 그 조건을 아주 단호한 선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 조건이 대체 뭡니까? 창조주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바로 이것이 그 완벽한 연합에 참여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막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빛이라. 이 빛이라는 개념이 참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서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하고 같이 일상에 맞는 되게 직관적인 비유로 한번 상상해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접근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딱 찍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셀카요? 다들 많이 찍으시죠? 네, 얼굴에 막 잡티가 있거나 짝짝이 눈이거나 피곤해 보이는 다크서클 같은 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막 조명 각도를 싹 조절하고 가장 성능이 좋은 뷰티 필터 앱을 딱 켜잖아요. 그렇죠. 필터 없이는 사진 못 올리죠, 요즘. 어떻게든 나의 결정이나 콤플렉스를 가려줄 막 부드럽고 인위적인 인공 조명을 선호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텍스트에서 말하는 빛은 그런 필터가 전혀 안 통하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내리쬐는 100% 무자비한 태양광 직사광선 같은 거 아닙니까? 와, 그 비유가 원어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여기서 쓰인 빛, 원어인 헬라어 포스는 단순히 밝다는 물리적인 상태를 넘어섭니다. 그럼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어떠한 거짓이나 불순물, 은밀하게 숨겨진 이기적인 의도조차 단 0.1%도 섞일 수 없는 절대적인 거룩함과 진실하심의 상태를 의미해요. 절대적인 진실이요? 숨을 곳이 아예 없겠네요. 네, 이 강력한 진실의 빛 앞에서는 어두운 방구석에 있던 먼지가 낱낱이 다 드러나듯이 인간의 모든 위선과 포장이 강제로구나 해제되어 버립니다. 적당히 좋은 사람인 척하는 연기가 아예 통하지 않는 영역인 거죠. 잠깐만요. 그렇다면 여기서 엄청난 모순이랑 장벽이 확 발생해 버리는데요. 어떤 장벽이죠? 코이노니아, 즉 그 완벽한 관계망에 들어가려면 필수적으로 이 절대적인 빛 가운데로 무조건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건데 저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나 속으로 온갖 계산적인 생각, 남을 막 미워하는 마음, 아니면 남한테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치부 같은 거를 하나씩은 다 품고 살잖아요. 그렇죠. 흠없는 인간은 없으니까요. 이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한 빛이 나의 모든 걸 엑스레이처럼 적나라하게 싹 다 비춘다면 우리는 거기서 치유나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수치심과 공포에 짓눌려서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완벽해 타버리겠죠. 더러운 방에 엄청나게 밝은 조명을 켠다고 방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바퀴벌레랑 쓰레기가 더 잘 보일 뿐이잖아요. 제정신이라면 그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황급히 도망치거나 아예 빛을 꺼버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방어 본능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철학적 문헌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깊은 딜레마이자 아주 핵심적인 긴장감입니다. 논리적으로 꽉 막혀버리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논리적으로 철저히 따져보면 호스트님 말씀이 완벽히 맞습니다. 절대적인 진실이자 선인 빛과 흠결 추송이인 인간이라는 어둠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다가오면 어둠은 소멸해야만 하니까요. 그럼 인간은 영원히 그 생명의 연합에서 추방당해서 그냥 고립되는 걸로 결론이 나야 맞는 거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텍스트는 그런 절망으로 끝맺지 않고요. 이 문헌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모순을 해결할 아주 정교하고 막 고차원적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와, 그 솔루션이 뭔가요? 바로 대속자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준다고요?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자칫 고대의 원시적인 미신이나 막 마법적인 주문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도대체 피가 씻어준다는 것 이면에 깔린 논리적인 메커니즘이 대체 뭡니까? 내가 샤워를 한다고 내 과거의 잘못이 싹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무슨 마법적인 세탁기 같은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이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대인들이 잘못이나 죄를 과연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죄에 대한 개념이 달랐나요? 네, 그들에게 죄악이라는 건 단순히 아차하고 실수하는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부채, 즉 누군가에게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거대한 빚을 발생시키는 파괴적인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빚이요? 채무 같은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피라는 건 단순한 붉은 액체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 존재의 총합을 상징했거든요. 피가 곧 생명이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자신의 치부를 지워내거나 그 엄청난 부채를 갚을 수 없다는 그 끔찍한 절망의 상태에서 내 힘이 아닌 외부로부터 완벽하고 절대적인 생명의 가치가 나를 대신해서 지불되었다는 논리입니다. 일종의 거룩한 경제적 교환인 셈이죠. 이제 구조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스스로 뷰티 필터를 씌워서 내 결점을 억지로 숨기거나 남들한테 완벽한 척 연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결핍과 부채의 비용을 전부 막 현찰로 치러주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그래서 그 직사광선 같은 빚 앞에 섰을 때 내 결점이 다 드러나더라도 법적으로 나는 채무가 0이니까 깨끗하다고 딱 선언된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당시 기록된 다른 철학적, 신학적 편지들이 정확히 그 메커니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절대적인 빚 앞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추악함을 발견하고 두려워하면서 막 숨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렇죠. 도망치고 싶죠. 그러나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부끄러워하면서 어둠 속으로 다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나는 이런 치부와 흠결을 잔뜩 가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의 실체를 아주 투명하게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투명하게 인정하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가혹한 빚 앞으로 담대하게 그냥 걸어 나가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외부에서 나를 위해 지불된 그 완벽한 생명의 대가가 나를 안전하게 덮어주는 방어막, 즉 빛의 갑옷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와, 빛의 갑옷이요? 이것은 어떤 맹목적인 종교의식을 치르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수용받고 용서받았다는 굳건한 사실에 기반해서 자아 정체성을 완전 밑바닥부터 새롭게 재설정하라는 거대한 삶의 초대인 겁니다. 내 진짜 찌질한 모습을 하나도 숨기지 않아도 쫓겨나지 않고 완전히 수용받는 정체성이라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을 단번에 잠재우는 정말 강력한 개념이네요. 네, 진짜 혁명적인 발상이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내가 완전히 수용받았다는 사실을 막 깨닫고 빛의 영역에 접속해서 살기로 딱 결단한 순간 당장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 같거든요. 어떤 현실적인 문제인가요?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막 출근 지옥철을 타고 마주해야 하는 이 사회는 철저히 정반대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사실을 숨기고 때로는 막 남의 약점을 밟고 올라서면서 나를 포장하는 걸 우리는 흔히 유능하다거나 사회생활 참 잘한다고 평가를 한단 말이죠. 네, 현대사회의 씁쓸한 현실이죠. 이런 무한경쟁 세상 한복판에서 필터 없이 막 투명한 빛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산다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라이프 스타일 아닙니까? 완전 호구 잡히기 딱 좋은 것 같은데요. 텍스트의 저자들도 그 필연적인 충돌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그냥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는 힐링 에세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요. 삶의 방식을 통째로 뜯어고치는 매우 실질적이고 급진적인 결단을 촉구하죠. 투명한 빛의 방식을 딱 선택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 즉 거짓과 유한한 욕망으로 점철된 어둠의 구조를 거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거군요. 네, 당시에 아주 영향력 있었던 사도 중 한 명이 다른 서신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아등바등 쫓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거의 99%가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남들한테 증명하기 위한 엄청 피곤한 소모전이거든요. 맞아요. 현대인들은 늘 피곤하죠. 동창들보다 더 비싼 차를 타야 하고 더 좋은 학군에 살아야 하고 SNS에서 뒤처지지 않는 막 트렌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보여줘야 하는 그 지독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이 텍스트는 인간을 이렇게 쳇바퀴 돌게 만드는 무한 경쟁이나 소모적인 유혹들을 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그냥 영원하지 않은 언젠가 썩어 없어질 유한한 것들로 취급해 버리죠. 훨씬 더 오래된 고대 시가집의 통찰을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어요. 고대 철학자들과 텍스트의 저자들은 입을 모아서 당부합니다. 이 세대의 덧없는 흐름, 즉 타인의 변덕스러운 인정이나 막 일시적인 도파민을 주는 쾌락에 당신의 정체성과 소망에 닻을 내리지 말라고요. 닻을 내리지 마라. 네, 대신 우리가 앞서 길게 논의한 이 빛과 코이노냐라는 절대적이고 영원불변한 본질에 당신의 삶을 아주 단단히 고정시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라는 거군요. 매일매일 나의 가치를 막 스스로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그 피곤하고 두려운 상태에서 제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미 조건 없이 완벽하게 수용된 자로서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넘어오라는 엄청난 삶의 혁명에 대한 촉구인 셈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룬 이 거대하고 묵직한 사유의 여정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싹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우리는 오늘 정말 밀도 높은 2000년 전의 논리적 흐름을 쭉 따라왔습니다. 처음에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뻔한 영적인 안개를 싹 걷어내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지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철저한 물리적인 진리, 그 역사적 팩트인 로고스에서 되게 든든하게 출발을 했죠. 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진리의 증거를 쫙 바탕으로 텍스트는 우리를 현대사회의 치명적인 질병인 고립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 즉 창조주와 연합하는 완벽한 생명의 서클인 코이노니아로 아주 강력하게 초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완벽한 사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선이나 숨김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 바로 포스라는 무자비할 만큼 투명한 빛 앞에 우리가 서야만 했고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 빛의 기준에 미달해서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두운 존재들이지만 외부에서 지불된 완벽한 생명의 대가를 통해 나의 수치심을 훌훌 벗어버리고 도리어 당당하게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역설과 논리적 구조까지 정말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진짜 완벽한 요약이네요. 어떤 종교적인 배경이나 신앙의 유무를 다 떼어놓고 인간의 심리라는 측면에서만 보더라도요. 오늘 살펴본 이 개념들은 정보와 연결은 막 넘쳐나는데 정작 진짜 내 편은 없다고 느끼면서 길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를 아등바등 증명할 필요가 없는 피상적이지 않은 진짜 사귐, 그리고 내 안의 치부를 직면하고도 버림받지 않게 해주는 절대적인 빛이라는 이 가치는 시대를 초월하는 마스터클래스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이 내면 깊은 곳에서 막 가장 타는 듯이 갈망하는 궁극적인 소속감, 그리고 내가 가진 결점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깨끗하게 수용하고 싶다는 그 본능적인 정결함에 대한 해답이 이 짧은 고대 문헌 속에 엑스레이처럼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셈이죠. 오늘 이 깊은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을 확 뒤흔들 만한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두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텍스트의 논리를 우리의 지금 당장의 현실 삶에 그대로 딱 대입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포장이나 은폐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 완전한 투명함,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다 드러내는 그 절대적인 빛이라는 게 누군가와 진짜 깊은 사귐을 맺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면 어떨까요? 야, 그거 정말 무서우면서도 엄청나게 매력적인 가정이네요. 그렇죠. 사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그 반대의 길로 막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다들 필터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됐잖아요. 네, 소셜미디어에 사진 하나 올릴 때도 얼굴 잡티 지우려고 문자가대로 뷰티 필터 딱 켜고 또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면서 내 진짜 약점 안 들키려고 겹겹이 막 방어 기제 작동시키면서 감정적인 필터까지 꽉꽉 두르잖아요. 진짜 그렇죠. 나를 포장하고 방어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만약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그 모든 인위적인 필터를 다 꺼버리고 내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막 찌질함이나 치부까지 온전히 다 드러낸 채로 누군가한테 완벽하게 투명해질 용기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만 해도 발가벗겨진 기분인데 동시에 엄청난 해방감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철저히 발가벗겨진 모습 그대로 누군가에게 온전하게 딱 수용받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현대인의 심장을 갉아먹는 이 지독한 고립감이 과연 얼마나 충격적으로 변하게 될까요? 필터로 가득 찬 거짓된 세상에서 내 치부를 끌어안고 그 투명한 빛 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나갈 용기. 와, 이거 진짜 묵직한 화두네요. 네, 오늘 하루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 영원한 진리와 인간의 본질을 파헤쳐본 이 여정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화 정말 밀도 높고 즐거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폭발시킬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